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선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앞선 시간에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은 당연한 어떤 현상으로 규정을 하고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병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었죠. 부의 불균형이랄지 사람과 인공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랄지 혹은 로봇의 실수랄지 그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감시나 또는 테러의 악용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그런 묵시록적 어떤 전망보다는 좀 더 우리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이 인간 고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던지는 제가 질문은 우리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지능의 어떤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부릴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 주제들은 이렇게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 플루 트렌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건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구글 플루 트렌드. 이 구글에서 만든 자회사였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 플루 독감 유행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의 저자 빅토르 쉔버거가 극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된 게 독감이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독감도 코로나의 어떤 사망률 못지않은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다만 백신이라는 치료제가 예방약이 있고 치료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질환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런 독감이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갇혀있는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도 이 독감으로 사망자가 해마다 10,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경보 시스템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이 대두됐는데 그거를 구글이 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의 저자가 극찬을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실 이 감기나 독감 같은 콜드, 플루 같은 검색을 입력하면 독감 발생 지역을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그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2009년과 2023년에 큰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를 이렇게 그 통계 결과의 예측에 실패함으로써 폐기가 됩니다. 2015년에. 근데 왜 폐기가 됐는지 제가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빨간 그래프는 이제 그 질병통계본부가 실제 독감 환자 수를 보여주는 수치고요. 파란 그래프는 구글 플루 트렌드가 예측한 독감 수치죠. 독감 발병 수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빨간 그래프는 실제 환자인데 이렇게 쭉 어느 정도 맞아가다가 갑자기 2009년에 헛방을 놉니다. 얼마나 헛방을 넣죠? 자, 5%가 독감에 걸렸는데 구글은 2% 정도가 독감에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2009년에는 이제 예측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 실수 안 해야 되는데 2013년에는 한 번 더 마탱이가 갔었는지 큰 실수를 합니다. 자, 구글의 2013년에 실제
독감 어, 발생 수치를 14%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CDC 통계에 따르면 몇 프로였냐? 자, CDC죠. 4% 미만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과대 예측을 했던 이유는 이제 그 구글 플루트렌드가 이런 독감을 예측하는 정보 분석 방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독감이 유행한데 그럼 사람들이 독감? 독감? 이렇게 하면서 치료약은 뭐지?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보마저도 검색한 정보마저도 다 반영을 한 나머지 실제 발생한 어떤 환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환자 발생 예측을 해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 2015년에 이제 이 구글 플루 트렌드는 이제 사라지는데 이 기술이 이런 학습을 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라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기술 업데이트나 보완을 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질병 최근에 발생한 질병 코로나를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구글 플루 트렌드는 실패를 했지만 뭐 이걸 성공이라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블루더시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 WHO에서 예측한 코로나 어떤 확산 또는 방문 주의에 대한 경보를 한 10일 먼저 사실 했어요. 작년 12월 연말에 정확히 했는데, 자, 블루닷은 여러분들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럼 블루닷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제가 블루닷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영어로 쓰여 있어 제가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블루닷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인류의 건강이나 인류의 건강, 자, 휴먼 헬스, 자, 그리고 안전, 그리고 번영을 위협하는 뭐죠? 자, infectious disease라고 해놨네요. 감염병, 전염병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이렇게 미디게이트 한다는 거죠.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세이프가드, 보호해 준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기업 정신도 마음에 듭니다. 자, 근데 이 블루닷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어, 무슨 일을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측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블루닷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뭐라 해야 되냐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어떤 그 항공편들이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러면 이 항공편에 대한 어, 어, 이동 경로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질병 확산을 예측할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확인이 됐냐면 이 블루닷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한대요. 먼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질병 및 증후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매 15분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이제 각국의 어떤 질병 통제센터나 이런 것과 뭐 협력을 하고 있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 공식 데이터 말고 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매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항공편들이 어떻게 누가 얼만큼 이용했는지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과 함께 지구의 기후, 그 다음에 동물이나 곤충의 개체 수, 그리고 언론, 뉴스, 온라인 기사까지 전 세계 약 65개 언어로 된 온라인 기사를 계속 검색을 한대요.
엄청난 이제 그 검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결과 뭘 해냈냐면 바로 우한에서 먼저 폐렴 환자가 발생을 했다는 이 정보를 블루닷이 확보를 해요. 그래서 뉴스 실제 이 기사는 이런 거예요. 제리 바울스라고 하는 이 기자가 5월 10일 날 이제 쓴 기사인데요. 자, 이 AI 스타트업이라는 블루닷이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제 누구도 어떤 그 흔적을 발견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보를 올렸다는 것을 떻게 했을까라는 걸 탐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이제 열심히 읽어봤는데 먼저 이 폐렴 환자 사례를 보고받고 우한시가 아, 폐렴 환자 발생에 대한 어떤 그 통계를 보고한 내용을 보고 이 지역에 에, 폐렴 발생 어떤 경보를 공지를 해요. 블루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한시 방문을 삼가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거 위험한 감염병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WHO는 1월 9일에 이제 확산 경고를 했죠. 자, 이때 바로 블루닷은 28건의 우한 특히 화란 시장에서 보고된 폐렴을 근거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거죠. 갑작스럽게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이 특이하니까. 그리고 우한과 연접해 있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그 왕래 어떤 현황들을 도시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이 우한과 연결된 그 항공편 중에 방콕이나 홍콩이나 토쿄나 타이페이나 푸켓이나 서울, 싱가포르가 있는 걸 보고 이 도시들을 코로나 확산 위험 도시로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죠. 왜냐하면 감염병이니까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 감염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하면 당연히 확산될 경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기술이 블루닷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좀 이 블루닷을 유심히 봤던 이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또 바로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뭐 사라질 걸 예측한다 할지 2014년에 또는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다 할지 이런 실제 성공적인 사례가 좀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블루닷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구글 블루트렌드하고는 좀 달리 수의사가 그리고 의사가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소프트웨어의 창업자는 누구일까요? 기술자? 감염병 전문가? 의사? 수의사? 이 중에 분명히 있어요. 감염병의 어떤 저기 일을 하는 의사가 창업합니다. 실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너무나 이 경보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스타트업을 출범했는데 이제 펀드를 많이 받아서 성공도 할 것 같아요. 이미 빅히트를 쳤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왜 구글 플루 트렌드는 실패하고 블루닷은 성공했는가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인수 공동의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 협업을 해야 하고 또 이런 감염병의 어떤 그 뭐라죠 경로를 예측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이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의 협업과 또 그다음에 노력의 결과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을 부릴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다시 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통계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건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음, 사실 기술 교육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운영하고 그 기술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업과 소통의 능력도 함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 강하게 했고요. 그 결과 우리 교육의 방향을 좀 더 이런 협업과 소통의 유연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국가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남은 시간에는 이제 인간만의 고유성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자,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스킬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드 스킬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왔던 것들이에요. 뭐 외국어를 하게 하고 또 뭔가 뭐 책을 읽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딩도 가르치죠. 또 컴퓨터도 다루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는 어떤 하드 스킬들인데, 반면에 소통, 리더십, 팀 스피릿, 시간 관리와 같은 이런 기술들은 소프트 스킬에 들어가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투자한 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그려드릴까요? 하드 스킬은 시간과 내 노력에 정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소프트 기술은 어떤다? 알 수 없다. 시간 노력 아무리 들여도 어,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에서 반드시. 교육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드 스킬 쪽에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나 현대는 그런 인력들, 그런 교육을 받은 인력들보다 이런 소프트 스킬에 능숙한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것을 누가 증명해줘요? 인공지능 기술이 더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감 능력은 우리의 뇌 활동의 한 측면이기도 해요. 최근 신경과학자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뇌 구조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인슐라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섬의 기능이 활성화되더라는 걸 찾아냈고요. 이 기능은 뭘 하느냐? 이 인슐라는 내 신체에 대한 어떤 감각에 눈이 떠지는 경우에 활성화되더라. 그러면 내 신체, 즉 심장 박동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혹은 이런 사람들은 나의 심장 박동을 내가 느끼듯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설레임, 긴장, 흥분, 슬픔 이 모든 감정에 동조할 수 있는 어떤 공감 능력도 함께 비례해서 향상돼 있더라. 그래서 결국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이 인슐라라고 하는 영역에서 담당을 하는 신체 자각 능력인데 이 신체 자각 능력을 강화를 시키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깊이 배양된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교육은 현재 이 공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신체에 대한 감각에 눈을 뜨는 이 메타인지 혹은 내가 내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타인지에 굉장히 교육자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분야에 뭐 인지과학자까지도 함께 뛰어들고 있고 저도 자주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분야에 뛰어든 건 교육학자들보다 더 앞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학 교육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게 가능했느냐? 바로 고전적인 질문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철학의 제일 명제 때문이기도 했죠. 결국 인공지능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가장 인간 본연의 어떤 탐구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내가 내 가까운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내 생각과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더라. 결국 우리가 앞으로 배출해야 될 이런 인재상들은 인공지능의 기술에 어떤 해박하면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줄 아는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시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에게 한번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바로 공감 능력이 혹은 소통 능력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시대 탐색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달 전 이제 이 교육관, 학습관에서 있었던 강의에서 이제 비대면 영상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었는데요. 이런 영상 강의로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어떤 확신이 갈수록 들거든요. 자, 강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